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온 최상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4.19 혁명 직후에 발표되었던 세 분의 작품, 차범석, 이용찬, 하유상 이 세 분의 작품을 일단 사실주의 계열의 연극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 작품들에 대해서 혁명, 4.19 혁명을 재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네, 6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4.19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역사 진행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을 재현한 연극이나 극작품은 많지가 않습니다. 4.19가 여러 가지 점에서 미완이었고 거기에서 터졌던 5.16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어진 군사독재 시절에 4.19 혁명에 내재된 혁명 정신의 의미나 가치가 사회 깊숙이 확산되게 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19를 다룬 작품군에는 비사실주의적인 경향의 작품들도 있고 또 사실주의적인 경향의 작품도 있고 하지만 이 글에서는 사실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차범석의 껍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는 라고 하는 작품과 이용천의 피는 밤에도 자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하유상의 절규, 종착지, 이 네 편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62페이지 마지막 단락에서 보겠습니다. 4.19의 본질적인 의의는 48년 분단체제 성립 이후에 계속되어 왔던 청만정부의 운영과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다층적인 사회적 시간으로서의 사건사적인 시간을 거치면서 일어난 군사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봅니다. 그런 까닭 일단 시민사회의 저항에 의해서 정치권력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성공한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혁명이 도화선이 됐던 정치비리의 청산 그리고 건설의 임무를 기성 정치권력 혹은 제도 권력에 너무 쉽게 양도해버림으로써 과도기의 정치적 혼란이라고 하는 비혁명적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점에서는 실패한 혁명이기도 합니다. 네, 본 논문에서는 작가의식이라고 하는 측면, 극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현의 두 가지 방식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입니다. 극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재현의 두 가지 방식은 첫째, 계기적 시간을 따라가며 이루어지는 사건의 전면적이고 사실적인 재현. 또 다른 하나는 작가의 선택적이고 해석적인 그런 재현이라고 봤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사례로서 작품은 아마 껍질이 깨지는 아픔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 사례가 될 것인데, 재현의 의도는 사건의 원인이 가장 기성 정치 집단에 보여주는 부패와 무원칙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주요 극사사는 변화를 모르고 넓고 부패한 현실 속에 안주하려고 했던 한 기득권지와의 몰락을 통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장경에 대한 구체적인 서사와 그 극적 의미는 다음에 제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64페이지 마지막 단락에서 보겠습니다. 다소 장황하게 읽힐 수도 있겠지만 위의 서사 내용은 극서사의 전개 과정은 응접실 공간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진행이 됩니다. 강기수라고는 권력자 집안의 주가역이 주요 등장인물이고 또 이들 사이 권력을 중심으로 극서사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갈등이 단순히 가족 내부의 세대 갈등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대 갈등이라는 표면적인 사건 정도는 이 집권 세력 내부에 축적되고 있던 모순이 마침내 균열과 파괴 과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처가 골마 터지는 것처럼 정치 권력이 보여왔던 무능함 그리고 부정부패와 같은 비정상적인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사건사적인 사건이라고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이 극의 계기적인 시간의 전개와 후경화된 공간에서 끊임없이 무대로 침투해 들어오는 배우 서사는 모두 4.19를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이와 같은 이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극적 갈등이 양상은 세대 갈등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집권 세력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뇌파의 그 강점을 띠는 것이라고 이해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건 속에 산견되는 혁명의 단면을 파편적이며 해석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시작부분은 나머지 세 편의 작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P는 배경에 대해서 작품이 지시는 8년 전과 현재의 서울로 들어 있습니다. 이는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4.19 서사 맥락을 포섭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이러한 배경 지시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4.19 서사가 작품의 중심 줄기는 아니고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맥락 속에서만 다뤄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흑서사의 중심 줄기는 두 갈래인데요. 하나는 해장국집을 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교보, 민호 형제의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들을 버리고 설정받은 일본으로 밀항해서 자신의 영혼을 뽑고 늙고 병든 모습으로 돌아와서 타락한 선거풍토에서 기생하려고 하는 아버지 최종수 그리고 이복경 철호 등을 예비적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무대는 기본적으로 해당국집 그리고 병원 입원실과 사무실, 노상 등의 공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해당국집을 중심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입원실을 통해서는 많은 희생을 통해 이익한 혁명이 왜곡되고 좌절되어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두 18경, 18경으로 이루어진 이런 장면 묘사들은 불필요한 내용이나 장면 등 극적 구성이 느슨하다라고 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희생을 통해 얻은 값진 기회가 여전히 혼탁한 현실 속에서 정상된 이른바 정치 몰입에 그래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의 처인 깨끗한 돈으로 건강하게 살기로 했답니다와 같은 높은 도덕의식 이런 희생을 직접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주권을 잡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도록 한 데 대한 무한경지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은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66쪽에서 보겠습니다. 절규는 양공주의 누나의 도움으로 대학을 다니던 남동생이 사회에 참여하고 죽고 만다는 그런 내용의 단막극입니다. 작품은 현숙의 방, 공원, 현숙의 방 등으로 이어지는 무대를 중심으로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적 서사의 주요 내용들은 비교적 단순한데요. 분명한 것은 사건과 인물의 상호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주요 사건들은 인간의 계기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우연 혹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이 극서사에 나타나는 주요 갈등은 두 가지 광식과 현숙의 갈등, 광식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작품이 4.19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자체를 재현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양공주와 대학생의 남동생의 갈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파편적으로 4.19 당일의 분위기만을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 광식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현실에 대한 갈등이 주라기보다는 그 자체 따른 경주와의 연애, 양공주의 누나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갈 수 없다는 자괴감 등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이 이중적인 태도 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동생인 광식이 그 내면의 혁명투사로 순수하게 되는 자로서의 응당 가져야 될 만한 혹은 가질 만한 의식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상의 모든 것은 부정투성이요 심지어 일국의 헌법이 몇 사람이 농간으로 의욕저록 되고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마다 짓밟히는 지경이라고 하는 지적은 그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물론 이를 근거로 그가 사회에 대한 불신과 비판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애인인 경주에게 누나의 존재를 감추고 있다거나 또 폭력이 행사하는 이런 데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현실 비판의식이 스스로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얻어진 수출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4.19에 참여한 혁명 주체의 현실 인식이 매우 공성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의미하고 이는 그대로 4.19에 대한 작가의 해석적 태도의 열면을 요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종착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역시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막극. 작품은 4.19 실체에 주목하기보다 그 결과에 주목하는 그 구성을 보여줍니다. 파편화된 채 작품 속에 재현된 4.19의 실체는 부정적입니다. 혁명의 긍정성보다 그 부정적 결과에 주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작품의 서사가 전개되는 시기는 4.19 이전의 민주당 집권 시입니다. 우리는
도심 속에 자리 잡은 나절한 무허가 건축지대이고 또 이곳에 전국 각지에 모이는 여러 인간 군상들이 남에게 의존하고 요용수를 받아 게름 맞던 삶을 시기하고 무함하고 파벌만 만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 재현되고 있는 이 삶의 실체는 그 동기가 어찌됐든 간에 혁명의 결과가 보여주는 그대로 혼란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설명된 내용들하고 같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성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의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좀 대조적인데요. 그들은 부지런하고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또 전략금 3푼이라도 모아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사랑도 그런 건실한 사회의 건설을 담보하는 한 실천으로 이해됩니다. 작품이 그리고 있는 삶의 실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부세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어떤 그 부딪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68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작가의식의 측면에서 나타난 재현의 두 가지 방식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은 첫째,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우호적인 시선 그리고 인소적이고 부정적인 시선 둘로 나와봤고요. 사범석의 작품에서는 전작 나머지 작품들에서 특히 하유상의 작품들에서는 비우호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69페이지의 내용에서 좀 보겠습니다. 중간 이하의 단락입니다. 하유상의 경우 확실히 역사적 사건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주체의 해결이나 결정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독자공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에 개입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차범석이나 이용천과는 다른 차원의 재현 방식입니다. 이런 하유상의 경우를 해석적 재현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덜규는 양공주의 누나의 도움으로 대학을 다니던 남동생에게 사회에 참여해서 순사하고 만다는 그런 내용이 담았게 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작가는 다음과 같은 후기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 후기를 볼 때 작가는 본래 작품 구성에 있어서 사실은 남동생이 양공주의 누님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다닌다라고 하는 신파 쪽의 멜로를 상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의 현실에 대한 태도의 일단을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속에 사육에 참여하여 순사한다는 방식이 순사에 이르기 전 누나에게 했던 품었던 생각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썩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혁명 주체로서 응당 품어 가져야 될 그런 의식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종착지에서도 그런 생각들은 거의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로 4장 부분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작품에서 드러난 재현의 의의는 한국 현대사의 큰 변곡점이 하나 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희곡으로서는 드문 내용이 있다라고 그런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차범석이나 이용천의 경우 작가의식의 지향은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한 객관적 대상 세계를 주체적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범석에 있어서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그리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가의 실천 노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용천의 경우 역시 극적 전략에서 역사적 정치적 현실 속에서 갈등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고 적절하게 절제된 것으로 그리려고 하는 노력도 이런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품은 사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 독자 공격으로 하여금 혁명에 대해서 보다 깊은 성찰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리얼리즘 영국에서 주요한 관심사는 현실에 대한 유니스 즉 반영일 겁니다. 리얼리즘 영국은 독자 관객 스스로가 작품에 재현된 현실을 읽고 현실 세계의 구조와 모습을 파악해서 성찰적 진실에 이르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집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발견한다고 할 때 그 의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억자가 텍스트의 재현된 현실을 읽고 부조리와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만남을 통해 진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반영의 이론의 새로운 점은 이것이 사회 발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인식 과정의 변증법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얼리즘 연극에서 작품으로서의 텍스트는 사건의 재구성을, 구체성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인간 존재와 인간 삶 자체를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텍스트가 현실과 이구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겁니다. 결국 재현의 궁극적인 의의는 관객으로 하여금 현실에 굳건하게 발을 딛고 그 현실 너머의 진실을 읽어내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작가가 재현 행위 그 자체에 포섭돼서 스스로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려고 할 때 그는 현실의 질서를 경미하게 될 것입니다. 아도너식으로 말한다면 이는 개념과 현실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인식과정의 사회적 성격을 배제한 채 재현의 대인의식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인식은 비역사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식과정에서 어떤 주체의 인식과 실천 행위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것임을 나아가서 바로 이러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비결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또 주체가 인식과정에서 갖게 될 능동성을 배제하고 인식과정의 능동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고든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아도론을 빌려 말하자면 이는 결국 동일성 이데올로기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작가가 재현하고 있는 현실은 결국 전체의 부분에 불과할 터인데 자신이 재현한 현실을 전체라고 강변한다면 비동일적인 것을 동일화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이성이 그려 보이는 사회의 혼란상은 작가에 의해 명명된 동일성 이데올로기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주목을 요하는 지점은 바로 그것이 누구에 의해 어떤 관점으로 이루어지는가에 있어 봅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요약한 부분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성민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임희정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립기획자 이민자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이제 홍콩에서 있을 때 받아가지고요. 그 안에 지금 제안해 주신 세 개의 텍스트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토론문을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촛불혁명에서 예술가들은 국가예술에 대한 억압,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맞서 정면에서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촛불 이후 우리의 일상이 변화했는가를 자문해보면 그러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전히 선거의 결과에 의해 선거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문화 분야 공공기관장을 맡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더욱 그러합니다. 오히려 2018년 2월 미투 운동이 가져다준 변화는 우리 일상으로부터 폭력과 위계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는 어떤 변화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 논문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작가의식과 극구성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재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문제의식을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66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 부분에 보면은 그 인물들에 대한 분석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극구성에서 드러나는 작품 이제 절규에서 방식과 현숙의 갈등, 그 다음에 방식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것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혁명의 주체로서 읽어내는 어떤 인물들에 대한 시선인데요.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한 해석에서 읽혀지는 발표자의 여성 혐오와 가부장적 태도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현숙에게서 시민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떤 계기성이나 자각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사하고 자존심을 잃고 스스로 자기 파멸의 길을 걸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술에 취한 채 짓궂은 태도로 경주씨가 나와 같은 환경에 처했어도 끝끝내 숙녀일 수 있겠어요? 라고 도발하는 것은 현숙의 세상에 대한 태도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아까 혁명에 대한 시선 혹은 이 혁명 기간 중 또 혁명 이후의 인물들을 해석하는 입장이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동시대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아주 내면화된 가부장적 시선에서 그대로 이 인물들을 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 전반에서 이 60년대 사회부의 어떤 이 희곡들을 동시대에 어떻게 소환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사실상 빠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방금 말씀드린 66페이지에서도 또 지적하시는 것이 인물의 내면의 혁명투사로서 그 절사하게 되는 자로서의 응당 가질 만한 의식을 형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는데 무엇이 혁명투사인지에 대해서 의식을 형성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의식인지 하는 그 동시대적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행세하는 이런 데서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어떠한 이유로 현실 비판 의식이 스스로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가진 투철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해석의 근거 이런 것들이 희박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질문할 것은 이러한 이제 질서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사회구 국면에서 만약에 현실 도피 또는 주체성 상실의 태도를 일으킨다면은 어떻게 그 부끄러움의 요체를 해석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끄러움 혹은 불안감은 사실 현대사회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세계를 감각하는 데는 사실 중요한 의미로 작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위할 때 예를 들면 이화여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시위 현장에 나섰던 것을 50대 남성분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혁명의 모습일 테지만 우리들로서는 너무나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세계의 어떤 해석은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의 그런 아주 작은 떨림이 어떻게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석이 저는 이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물들의 어떤 주체적이고 마치 이제 우리가 그냥 그리고 있는 어떤 혁명의 전사의 모습이 아니면 이건 혁명이 아니고 인식이 불속하고 이런 식의 해석은 지금 동시대에는 저는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로서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 제기를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과연 연극을 통해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에는 세월호의 문제를 무대 위에서 다룰 때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떠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게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히려 논의해야 되는 또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재현의 두 가지 방식이라고 이제 제안이 되었고 그 재현의 방식으로서 국구성과 이 작가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의 해석과 또 세계에 대한 긍정, 비판 이런 식의 약간은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이게 구도가 가다 보니까 그렇다면 왜 재현은 필요하고 또한 재현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그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분명한 어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저는 이 논문에서 빠져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우리 시대는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분명히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성민 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쌤의 그 지적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선생님의 생각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글 속에서 캐릭터를 해석하고 작품을 해석하는데 50대 남성으로서의 어떤 자기 혐오, 여성 혐오, 가부장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쌤의 그 질문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질문지를 오늘 어떻게 별지로 나와 있는데 별지조차도 보지 못해서 사전에 제가 충분히 읽어보고 이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제 글 속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글을 꼼꼼하게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만 그 구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현숙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작품이 굉장히 짧은 단막들이고 작품을 이제 안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긴 그러는데 역할이 거의 없어요. 이제 처음부터 스잔나라고 하는 캐릭터와 함께 술 마시는 것으로 등장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미군을 기다리는 거죠. 미군 현지 단편인 그리고 이제 동생이 찾아오는 장면에서 보여주는 그의 태도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전사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현숙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실제로 어떤 의식을 갖고 있고 자신의 어떤 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척해 가려고 하는 태도나 가능성들은 없다.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은 이제 물론 하유상이라고 하는 작가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하유상이 보는 여성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라고 한다면 오해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극이 이 시대에 60년대의 사회를 재현한 작품들을 다시 불러서 논의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두 번째 질문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작품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그 이전에 제가 이분들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1930년대 목포에서 발행되었던 호남평론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고 그 잡지에 몇몇 작가들이 등장을 해요. 미국 작품들이 종합잡지, 종합시사지였기 때문에 미국 작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작가가 박동하라고 하는 작가고 이 박동하라는 작가는 목포 출신이지만 나중에 해방 이후에 전주에 가서 자리를 잡고 전주의 현대 연극판의 거의 시족격으로 떠받들려지는 인물인데 그분의 작품 중에 여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여운이라는 작품을 들여다보는데 이 작품이 너무 차범석 선생의 껍질과 같은 거예요. 극전개 방식이라든지 캐릭터 구성이라든지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연도를 따져보니까 차범석 선생님의 작품이 더 먼저 나온 작품이고 나중에 나온 것이 이제 박동화 선생님의 작품인데 박동화 선생님의 작품은 좀 더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박동화 선생님의 작품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그 당시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작품 자체가. 차범석 선생님은 거기까지는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차범석 선생님 작품을 들여다보면서 하유상 작품을 보게 됐어요. 하유상 작품이 너무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작품이 잘 맞지도 않고 제안하는 태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용찬 선생을 같이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쓰면서 가장 문제시 삼았던 인물은 하유상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논문을 쓰고 있었냐면 사실은 희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또 한 가지는 소설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 희곡 작가들이 지나치게 기억이 좀 났다. 어떤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선착하고 들여다보고 거기서 뭔가를 문학적으로 발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뒤처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실주의 경향의 이 세 분들은 이후에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삽니다. 특히 하유상 경우에는 군사정부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방송작가로서도 대성하고 이렇게 하는, 물론 이제 차원호 선생은 더 많이 성공한 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력과 희곡 작가 또 혹은 연극이 어떤 기량관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서 작품을 썼고요. 구체적으로 선생님의 질문 내용, 요지, 그거는 여성 혐오라든지 가부장적인 태도, 이 부분은 대단히 오해다. 선생님처럼 잘 모르는 분이시다. 오해 아닌 것 같은데. 오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 선생님이 저를 지금 두 번째 보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미자 선생님이 추가로 더